조립하고 생산해서 판매할 때는 소요 자금이 굉장히 적게 됩니다. 예. 디자인도 필요 없고 그냥 가져와서 하니까. 그래서 안정성이 굉장히 많다 하고서 이거 저 고유 모델 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고, 그때 뭐 신문에도 그런 거 많이 났었어요. 그 다음에 독자 모델, 독자 기술은 무경험자가 무식한 결정이다. 예. 이거는 전 세계에 유학한 사람들이 거의 90%가 이런 얘기했어. 이거는 무식한 결정이다. 예. 그 다음에 이 자동차를 설립을 한 모 회사가 현대건설인데, 현대자동차 때문에 현대건설도 도산할 거다. 이 얘기 있다고 실제. 그 다음에 차관이자 원금 등 절대로 상환 능력이 없을 거다. 근데 저들 한 푼도 연기한 적도 없다고. 다 갚았지. 그 다음에 수요가 10,000대 정도인데 캐패시티를 56,000대로 만드는 거는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때 그런 판단이 있죠. 그런데 3년 만에 그거를 56,000대를 10만 대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 10만 대 만들 자재산으로 얼마나 애먹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 56,000대로 만든 게 참, 상무도 그렇게 만들었지만 우리도 그렇게 만든 게 정말 잘한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이 미약하여 세계 경쟁이 아주 하는 데는 기술 산업이 돼야 되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기술 수준이 미흡한 입장에서는 수출 산업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펴고 있어요. 네. 그럴 때에 이거에 대응하는 저 이제 우리 나름대로 준비가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응을 했다고. 네. 첫째, 반대 여론이 커지니까 자동차의 내부 단결력이나 결속력이 확 커지더라고요. 이 사람이라는 게 채찍질과 반대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면은 오히려 그거에 대한 대응하는 능력이 커진다. 제가 요새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저 여론상으로 무슨 PL계가 어떠니 뭐 네.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지금 종북 계열을 대해서 반대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쪽이 부러지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반대율이 커지면은 이걸 약화시킬 수가 없다고. 이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라고. 너무 커졌다고. 사실은 이거를 언제 한나라당에서 시기를 놓쳤다고. 지난번에 터뜨려야 돼. 총선 하기 전에 터뜨려야 돼. 전부 진보하고 민주당하고 합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터뜨려야 된다고 다 알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상식이었다고. 노조를 취급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기를 놓쳤다고. 지금 대통령 선거 전에 잘못하면 제가 걱정하는 게 이쪽이 반대적으로 이거를 자기들이 살 국리를 훨씬 더 단단하게 할 거라고. 아마 큰 충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건 뭐 이거 하고는 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반대 연이 있었기 때문에 경영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부사장으로 영국인 조지 텀보를 TA해서 모셔와서 부사장으로 앉혔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데려왔기 때문에 소형 상용차를 고유 모델로 만들었다고. 이게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고. 1톤 추로, 네. 포타, 그레이서, 네. 지금 스타렉스 얼마나 많이 팔려요. 그때부터 만들었다고. 초창기부터 만들었다고. 이게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끊기 위해서 한 조처예요. 이게 내 설명을 하는 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런 다른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미쓰비시 기술자들을 은퇴하면은 우리 회사에서 스카우트해서 앉혀놓고 훈련을 시킨다. 우리 직원들. 그 초빙 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키고, 부품업체도 교육을
상생 중에 자동차 부품 회사와 모회사 간의 상생 경영을 한 중요한 사례가 자동차 부품 업체랍니다. 현대자동차 욕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는 자재본부장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기획실 맡아도 늘 자재본부장이야.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족보까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에 대해서 미쓰비시에서 초청을 해서 수시로 교육시켰다는 거기 반대 그겁니다. 그 다음에 기계 발주할 때 외국에 발주해놓고 다 갖다 놔 설치해 이러면 그만이죠. 만들 때부터 2, 3명을 보내가지고 만드는 과정 좋게 만드느냐 오퍼레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만들 때부터 다 참여시켰기 때문에 리페어하는 능력까지 처음부터 다 가져가. 그게 출장비가 우리 돈으로 다 들여서 2달, 3달씩 체제를 다 시켰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현대자동차만 했어요. 처음부터 기술센터, 처음부터 독자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기술연구소를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기술연구소. 그게 다른 회사는 기술연구소가 현대자동차 같이 그렇게 크게 만들었지 않았다고. 그 다음에 제일 현대자동차가 발전하게 된 동기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자동차 공업을 꽃을 피운 일본이 있었다는 게 현대가 이만큼 된 제일 중요한 경쟁 파트너로서 또 사업 파트너로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파트너가 아니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공장 보는 관광 코스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만 주면 다 돼요. 이게 저기 구라파나 미국까지 가지 않고 여기에 1시간만 가면 돼. 2시간 가면 뭐 저기 저 히로시마까지 갈 수 있어. 이거는 대한민국의 유리한 점이에요. 일본이 벤치마크 할 수 있는 국가가 옆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본에서 기술 제휴를 다 부품업체로 하여금 다 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이웃이 있었다는 거. 그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여비를 구라파에서 쓰면 하나도 기술 제휴 못합니다. 그 사람들 돈이 없을 수도 못해요. 그 다음에 모회사가 그 돈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유리점. 그 다음에 부품업체 원 아이템 원 된다. 딱 정해놓고 절대로 변하지 않아. 지금 40년 이상을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 부품 회사밖에 없어요. 그건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전자는 10년 이상 간 회사가 없어요.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자동차 공업을 꼽히게 만듭니다.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외국 연구소에 한국 교포들 경험자를 많이 스카우트했다는 거. 언로가 통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얘기할 거는 포니를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는데 제일 기본되는 발판을 자동차로 잡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의 정책이에요, 이거는. 기업체 정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수출 산업화로 하는데 자동차가 선정됐다는 거. 이게 국내 수요만 있었으면은 이만큼 커지지 않습니다. 초창기부터 이게 사람이 보는 눈을 처음부터 첫 해에 포니를 만들자마자 수출을 같이 시작을 했어요. 내수하고. 처음에 11,000대 만든 게 10,000대는 내수하고 1,000대는 수출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20,000대 내수하고 10,000대 수출했잖아요. 그걸 팍팍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부터 수출했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계공업의 꽃이 자동차라는 거. 이거는 공업화 시키는데 자동차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왜 동기 유발 효과 있잖아요. 이게 자동차만 발전시키면 다른 사람은 자동적으로 발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잘 되면은 기계공업뿐만 아니라 중화학공업의 꽃이 자동차입니다. 해당 안 되는 게 없어요. 뭐 섬유고 무슨 뭐 플라스틱이고 뭐 저 기름이고 다 이게 해당된다고. 그 다음에 기술 자립을 국가 자립의 기본으로 잡았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일본에서 쓰나미 사태로 인해서 일본의 자동차를 생산 못했죠. 네. 일본은 생산 못하는데 한국은 다 한 이유가 왜 했는지 압니까? 일본은 못했는데 한국은 다 했다는 거. 그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일본만큼 작은 부분까지도 국산화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공장장에 있을 때 대한민국이 어서튼 컨트리와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그 어서튼 컨트리는 전 세계가 다 어서튼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개발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생산해서 자동차가 전쟁의 도구로 쓸 수 있도록 만들자. 그 캠페인을 몇 년 했어요. 하나도 없이 다 개. 베어링까지 다 돼 있습니다. 볼트나트 작은 거 있죠. 요 1mm짜리 볼트나트까지 다 합니다. 그거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금 전자 핸드폰 있잖아요. 일본이 작살나면 같이 작살납니다. 자동차만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디자인이 디자인 분야의 기본입니다. 그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디자인에 없는 거 없어요. 거기에 무슨 뭐 움직이는 것까지도 거기에 하나하나 파트가 다 생각하면은 다 디자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항만, 구축의 기본이 자동차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를 제대로 갖추는데 자동차 없이는 자동차 때문에 자동적으로 갖추게 돼 있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그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계속 아까 우리 상용차에 대한 갖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록을 보니까 이 1986년 창업자가 상용차 만들 지시했는데 그때 이 구술자는 그 지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다고 그렇게 이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그 상용차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어떤 거죠? 제가 지금 상용차라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그건 모르셔서 그런데 자료만 81년도에 8월 20일 날 자동차 공업 재편이 됐습니다. 국보위에서 현대 원래는 현대가 대우를 흡수해라. 기아는 상용차만 만들어라. 쌍용은 특장차만 만들어라. 이렇게 논의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가 대우를 인수하려고 하니까 저기는 GM하고 합작회사고 현대는 이 한국 기업 아니에요. 합작회사가 말을 듣습니까? 자기들이 50% 가져야 되겠다. 현대까지도. 현대가 말 듣습니까? 우리는 고유 모델로 하고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현대, 대우가 따로따로 승용차만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1톤 이상은 자유화예요. 트럭이나 버스나. 중간에 거는 소형부터 중간 모델까지는 상용차에 대해서 저기만 하게 돼 있다고. 기아만. 그런데 우리가 1톤을 만들어서 잘 팔았잖아요. 아주 이 마켓시어 1등으로서 잘 팔던 거 아닙니까? 1톤도 만들고 3톤도 만들고 뭐 5톤도 만들고 다 만들고 있었잖아요. 버스도 마이크로 버스도 만들고 있던 기아에 다 뺏겼다. 오나는 공장 노는 거 보면 정말로 못 살아. 오나와 비오나는
하루하루 지나면 뭐 좋아. 나도 사실은 오나기질로 일을 했지 비오나기질로 일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정주영 회장은 그게 어떤 조청하면 81년도에 81년부터 86년 말까지만 중지하고 87년 1월 1일부터는 자유화다 이렇게 돼 있다고. 예.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나를 부르더니 야, 제가 전무입니다. 예. 박전무. 86년 1월 1일부터 생산해. 법이 그렇게 있으니까. 돼 있는 데다가 수입하는 것이 있었으면 요새같이 국산을 100% 했는 것 아니잖아요. 예, 예. 수입하는 거는 거기 승인해준 부서에서 수입 추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정말로 능력상 수입 추천 못 받습니다. 제가 저 속이 더 아픕니다. 공장 노는 거 저거 지금 1톤 놀죠, 3톤 놀죠, 5톤 놀죠. 이거 지금 이익이 크게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더 빨리 하고 싶은데 정말로 안 됩니다. 제가 수출용은 빨리 하겠습니다. 예. 왜 이따오로 왜 말 안 들어?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막 집어 던지고 뭐 이러죠. 학생 뭐 나가. 간두란 소리 안 하더라고. 난 간두란 소리 할 줄 알았다.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정세영 사장 오라고 그래. 내가서 사장한테 제가 이렇게 당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까지 설명했더니 더 막 재떨이가 날라고 이랬습니다. 회장님 재떨이 안 맞으려면은 그 양반 앞에 가서 제가 더 검토해보고 알려주겠습니다. 그 얘기 하시죠. 내가 그랬다고. 그 형제간에 더 싸움 붙일 수는 없잖아. 그랬더니 야 너하고 나하고 너하고 저 명예회장하고 나하고 명예회장으로 생각이 달라. 그 당시 명예회장이고 회장이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고민을 하더라고. 고민을 하더니 올라갔어요. 그 난 밑에 있었지. 날 부르대. 야, 너 말이야. 앞으로 회장실에 가지 마. 좀 숨어 있어. 그러면 그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걔 내보내. 그 얘기 나왔다는 얘기야. 그런데 내가 없으면 그 사람한테 아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87년 3월 달에 캐나다 사장으로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때는 87년부터 생산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 풀렸을 때라. 그때는 12월부터는 생산해서 판매만 1월부터 했다고.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그건 다 제가 무슨 수로 하든지 다 하지. 그건 다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다 문제가 없고 나서 캐나다로 갔죠. 뭐 수시로 그 정주영 회장이 또 급한 일 있으면 부르지요. 뭐. 그 국보위 출입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 관계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한테 브리핑을 저를 다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관계는 제가 브리핑도 많이 하고 진짜 별짓 다 했어요. 그럼 캐나다로 가신 거는 안 그러면 정세영 사장 의도가 강했습니까? 안 그러면 창업자 의도가 강했습니까? 아니 정세영 아니 제가 캐나다의 브로몽에 신규 공장을 짓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수출을 개시했는데 이제 여기 자재본부고 제가 자재본부장이 되기 전까지는 결품이 좀 났었는데 제가 자재본부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결품이라는 소리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결품이 뭔지 아세요? 생산 라인에 어느 부품이 없으면 라인이 다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2교대 할 때, 10만 대 2교대 할 때부터 제가 내려갔는데, 자재본부장을 5만 6천 대 2교대 할 때부터 제가, 이 자재본부장, 그 전까지는 자재부장으로 있다 자재본부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1978년 1월 1일부로 자재본부장이 됐는데, 이 침대 사무실에 가 있었다고. 몇 달 동안을 만약에 하나라도 결품 나면 그 사장 불러댔다고. 밤에라도 집에서 와야 돼. 안 그러면 거래 끊어져.
끊긴 데도 있어요. 아주 이 뻗대고 이래다가 끊긴 데도 있다고. 그래서 그 후로는 현대자동차가 결품이라는 소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긴장돼서 일하는 상태. 그래서 이제 없어졌는데, 그거는 정세영 회장이 왜 날 보냈는가 하면은, 그때 카나다 사장이 공장을 짓게도 돼 있었지만 미국과 카나다 양쪽 겸직을 했다고. 수입하는 건데 겸직을 했는데 스캔들이 생겼어요. 현지 언론에서 대문짝만하게 뭐가 좀 나쁜 기사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저를 카나다로, 다른 사람을 미국으로 보냈지. 저를 카나다로 보낸 이유는 공장 기공식을 해야 돼. 4월달에 기공식 했으니까 3월 말에 갔죠. 그 브로몬 공장 기공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산 관계도 했고 판매도 했고 이랬으니까 이제 제가 거기로 갔죠. 그건 전혀 관계 없어요. 그게 그렇게 써 있길래 이게 잘못됐구나 했어요. 저희도 자료를 보고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오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에 보니까 이제 현대자동차 캐나다 법원을 통해서 덤핑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도 있는데, 혹시 그때는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현대자동차 또는 대한민국의 하나의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제가 87년 4월 1일부로 사장 발령받아서 갔는데 4, 5, 6월 중순경에 GM과 포드가 연합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덤핑 케이스였습니다. 연합을 해요. 그것도 크라이슬러는 작으니까 그냥 그건 빼고 GM 포드 같으면 전 세계에서 1등, 2등 하는 기업이 합쳐서 현대라 하면 조만한 기업입니다. 이거를 죽이려고 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해에 87년, 86년에 그 전 해에 미국에 우리 폰이 이 엑셀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판매한 대수가 16만 대로서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대수의 10분지를 팔았다. 승용차로 10분지를 팔고 상용차 말고 승용차로서 10분지를 팔고, 거기 카나다의 승용차를 거의 8만 대를 팔았어요. 미국이 원래 미국 판매된 대수에 카나다가 10분지를 파는데 8만 대를 팔았고 미국은 16만 대를 팔았기 때문에 이 두 법인이 소속되어 있는 게 현대인데, 현대를 죽이지 않고는 자기들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판단하에 두 회사가 연합을 해가지고 덤핑 제소를 했어요. 제소를 해가지고 거기 카나다 상무성에다가 파일링을 했어요. 우리나라 상공부 같은 상무성이 아니라 국세청에다. 우리나라는 국세청이지 않고 상공부에다 하는데 이제 거기다가 파일링을 했는데 덤핑 제소를 받았다. 오늘부터 수입하는 거는 미래에 발표될 덤핑 관세율만큼 나중에 관세를 물어야 된다. 얼마인지 모르고 어떻게 수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까지는 판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받고 나서 서울로 비행기를 타고 왔죠. 와서 이제 뭐 전체 중견들 회의를 하는데, 그때 결정된 내용이 이 모든 덤핑 제소받은 것에 대한 법률적인 행위나 작전은 다른 사람 거치지 않고 현지에서 사장을 하고 있는 박병재 측입니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 대신에 모든 보고서는 수시로 본사에 있는 사장한테 한다. 전성훈 사장이라고 있었다. 이제 건문한테 만날 보고하면서 그렇게 이제 해서 돌아가서 작전 계획을 이제 세우고 덤핑률을 떨어뜨리는, 지금 덤핑률이 결정이 딱 됐는데 우리한테 나온 게 평균에서 한 30% 정도 나옵니다. 관세율이 있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30% 물으면은 무조건 10% 이상만 되면 그냥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 닫도록 만드는 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30%가 그 사람들 계산 근거에 의해서 판단된 것을 일단 때린다고. 그 30% 나왔길래 우리가 이의신청 준비했냐. 이의신청 다 해서 이건 틀렸다. 우리는 덤핑 안 했다 하고서 다시 내고는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러 울산 공장까지 한 팀이 한 7, 8명이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달 동안 해가지고 하는데 한 달 동안 하는데 제가 울산에 와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다른 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판매가 안 되는 거니까 판매할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하는 데만 네. 신경 쓰는 거니까. 그 이제 우리도 변호사 선정을 해서 갓리브 케일러 스탁스라고 갓리브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킬리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 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인데 유대인이더라. 아 이건 머리가 괜찮겠구나. 이제 세 사람이 연합해서 하는 건데 거기는 카나다는 바이링구얼 해야지 변호사가 돼요. 바이링구얼 아니면 변호사가 안 돼요. 카나다만. 물란사하고 영어를 다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불어 지역에 사는 사람이니까 불어가 더 잘하고 영어도 아주 잘해요. 이게 이 유대인이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이제 셋 다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정해서 작전 계획을 이제 세우라고 그러고 이제 이거 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는데 하루는 작전 회의를 매주 하는 겁니다. 나는 하여튼 딴 건 다 때려치우고 제가 카나다에 있는 2년 동안은 제 혼자 살았지 와이프 여성으로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한국에서 조사하는데 매일 조사하는 그 격리에서 저는 이제 조사자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매일 다른 거를 주는 거예요. 오늘은 만약에 5% 덤핑률이 있는 걸 주면 그 다음 날은 뭐 7% 있는 걸 줬다가 어떤 날은 뭐 1%짜리 줬다가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이 있잖아요. 부장이 뭐가 다 제끼고서는 실무자들하고 일에 제일 빠르잖아요. 근데 와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진짜 그 울산 가면 다 유명해요. 덤핑 조사수 외국인 앞에서 사표 딱 받고 저 내보냈으니까 그 사람 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가 몰라. 사표 받았다고. 매일 자료가 틀려. 그게 장부를 보고 하는 건데 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실무자한테 시키고 자기는 검토도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밤을 새워가면서 그걸 확인하고 있는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 자료를 가지고 가가지고 30%가 16%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거는 존립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덤핑률에 대한 소송을 처음에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소송이 뭔가 하면 산업 피해가 카나다에 있느냐 없느냐 산업 피해 일입니다. 그걸 하는데 이걸 하는데 누구를 좀 썼으면 좋겠느냐 하는 디스카운트 하는데 그 카나다에 산업 영향 분석을 하는 경제학자가 있다고. 그 컨설팅 컴퍼니가 있어요. 거기 이제 이 디조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 이름도 있지 않아요. 나이가 한 30대 하반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고 한 25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자그마치 한 60대 넘었겠고. 근데 30대 이제 한 하반쯤 된 분인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당신이 브리핑을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카나다에서 자동차 공업을 다 조사하고 다 했는데 현대포니 같은 소형차 공장은 없다. 세그멘트가 다른 걸 가지고 덤핑 제소한 거는 위법이다. 딱 자신이 생기더라고. 그날 내가 춤을 췄다고. 야 이거 정말 당신 참 그거를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라.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기술센터 사람을 전화로 시켜서 이 카탈로그 보면은 사이즈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모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GM4D의 대형차, 중형차, 소형차 이렇게 나눠가지고 모형을 만약에 50대 1 정도 이제 이 정도 아주 작게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종이로 만들어도 좋고 목형으로 떠도 좋으니까 니들이 사람을 그 동원해서 다 만들어. 그거 다 만들었다. 다 만들어가지고 포니는 요만하잖아요. 네. 포니는 요만한데 다른 차는 이만하다고. 요거를 딱 칼라 다 넣어서 GM 차는 흰 거, 그 다음에 포드 차는 빨간 거, 한국에 우리 거는 여기 포니만 넣고 요거는 다른 컬러로 이제 블루로 하든지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제 비교를 법정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비교를 딱 해서 요것과 요거의 경쟁입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경쟁입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현대가 수출한 건 요 위에 거는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을 다 시켰다. 결산서를 전부 그 카나다에 있는 GM 포드의 결산서를 다 보니까 5년 전부터 계속 흑자야. 우리 진출하기 전부터 흑자야. 근데 그 진출한 이후에도 계속 흑자, 통일한 이후에 흑자야. 이래도 산업 피해가 있느냐. 저는 본사 대표에서도 정언을 쓰고 그 다음에 카나다 법인장으로서도 정의를 쓰고 정의를 쓸 때 제가 저 통역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법정에서 얼마나 요구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답변하는데 답변 요령을 통역을 쓰면은 머리에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바로바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시간은 더 걸리지만 미안하다. 나는 제3국의 사람으로서 이거는 당신들이 이해를 해줘야겠다. 이제 통역을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의 설명을 내가 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경쟁의 상대가 동급끼리 하지 소형차 사야 될 사람이 대형차 사지 않는다. 대형차 사야 될 사람이 소형차 사지 않는다. 세컨드 카를 사면 샀지 소형차를 그 대형차, 중형차하고는 경쟁이 안 되니까 이거는 상식이다. 시장의 원리다. 그리고 내가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현대는 카나다에 와서 공장 짓고 있지 않느냐. 그때 기공식 했으니까 중단시켜놨다고. 덤핑인데 뭐 하려고 그거 계속 작업해. 중단시켜놓고 우리는 인원을 고용을 해서 카나다 사람들하고 같이 엔조이 하려고 하지 우리끼리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제일 싸지 않느냐. 덤핑 제소하니까 너무 싸기 때문에 했다는 거 아니냐. 카나다의 빈민을 위해서 우리가 도우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을 위해서 여기 와서 사업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심정을 우리가 잘 안다. 아주 그대로 얘기하면 아주 누구라도 더 한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대는 오늘 문 닫고 덤핑했다고 해서 문 닫고 도망가는 사람 회사 아니다. 여기에 이 차 파는 것보다도 수십 배의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지어서 여기에서 비즈니스를 영원히 하고 싶은 회사지 절대로 그런 회사 아니다. 이 설명을 딱 하고 나서 그날부터 한 보름 두 주간이 남아 있어요. 내가 이제 그 들어오기 전에 라디오 회사에다가 광고를 준비를 시켰다. 출근 시간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 그 사이에 뉴스를 내가 오늘 얘기한 이거를 계속 넣어라. 그 작전이 중요해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진정 안 해요. 그리고는 우리 딜러들이 300개 딜러가 있는데 한 딜러당 최소한도 한 500통씩 자기들 판차가 한 뭐 10,000대 정도 되니까 한 500건씩 당신들이 건의문을 정부에다가 발송해라. 현대는 정말로 양심적인 회사더라.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초안을 해주는 거지. 양심적인 회사다. 정말로 빈민을 위해서 살려주는 회사다. 여기에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카나다의 경제에 기여할 회사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뭐 최소한도 500건씩 한 300개 회사 이 딜라니까 다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최소한도 뭐 몇만 건이 갔다고.
그러니까 이만큼 쌓였을 거 아니에요. 뜯어보자마자 다 그런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월 20일 날 발표를 하는데 현대는 혐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았다고.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다예요. 내가 내 거짓말 하지 않게 해요. 덤핑 제소 받고 나서부터 다른 거 다 잊어먹고 요것만 했다고. 그리고 법정에 한 달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일만 제외하고 매일 닷새씩 4주를 하는데 제가 오타와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했다고. 변호사들하고 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결론 났잖아.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공장 다 짓고 공장 생산 다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2년 2개월인가 뭐 있다가 들어오라고 그래서 다시 들어왔잖아. 그래서 이제 수출 본부장 하다가 공장에 오르고 내려갔죠. 그럼 그 다시 한국에 돌아오실 때는 거의 창업자의 뜻이 었습니까? 어느 분이 다시 들어오라 그랬죠, 그럼? 정세영 회장. 아, 정세영 회장. 정세영 회장이 그걸 다 관여했으니까. 아, 다 관여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중요한 사람들 발령할 때는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지. 예. 그럼 한국에 돌아와서는 맡았던 직함은 어떤 걸? 수출 본부장. 수출 본부장. 예. 자동차. 이제 그런 게 들어오자마자 예. 제가 제안한 게 있어요. 우리 회사 격리 체제로는 덤핑이 제소됐을 때에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덤핑에 맞는 제대로 회계 시스템을 맞추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거 다 바꿨다고. 그리고 어떤 상품이라도 어느 나라에 수출하기 전에 덤핑 제소를 받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 근데 거기 이 경영 스토리에 덤핑 받을 준비를 하는 요령 뭐 이렇게 해서 여기 팁으로 해서 전부 다 책에다 다 넣었다고. 모든 거에 한 제목에 팁 하나씩 다 있다고. 그 이제 학생들한테 읽히기 위해서. 예. 90년에 보니까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되셨는데 이제 그때는 현대자동차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90년대. 이제 부사장 완전히 이제 경영 관리자로 이제 그전 관리자를 하셨습니다. 아니 이제 될 때가 돼서 됐을 거고 될 때가 돼서 됐을 거고 제 생각에 예. 그 다음에 제가 뭐 수출도 담당해 또 해외도 가보고 그 다음에 국내 판매도 하고 생산 관리도 하고 그 사이에 많은 거를 다 담당을 해봤기 때문에 제 혼자 생각이 나를 이게 최고 경영자로 올려주는 건 내 혼자 마음속 그 누구한테 얘기 못하지만 예. 그래서 부사장이 되자마자 회사 분위기가 그냥 차 깔아앉아서 안 되겠더라고. 무슨 제가 발동 잘 겁니다. 그냥 맨발로 뛰어가면서 제가 앞장서서 발동을 잘 거는데 그때 그런 발동에 제일 중요한 게 글로벌 톱10 회사가 되죠. 그때 전 세계적으로 5, 6위 이렇게 했어요. 10등 안에 들자. 그거의 일환으로 행동한 것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톱10 안에 들려면 보름이 돼야 된다. 보름이 되려면 상품 가지수가 더 늘어나야 한다. 그 다음에 수출 대수가 증가돼야 된다. 내수는 계속 크고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 국내 자동차 공업은 모터리제이션 운동을 현대가 했어요. 모터리제이션 운동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카나다 가기 전에 정세영 회장과 같이 했는데 공무원들 국장급까지 오나 드라이버를 하도록 전부 운전수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건 정말로 기록입니다. 얼마나 공무원들한테 요것도 뭔지 모릅니다. 전 세계 자료 다 갖다 줬어요. 국장급까지 오나 드라이버 주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다. 저는 이사되어서 제가 운전수 없이 제가 운전했어요. 제가 상무되면서 운전수 없이 했어요. 전무되면서 운전수 없이 했어요. 제가 올라가면서 운전수 없이 쭉 했다고. 그러면서 국가 운동을 그대로 했다고. 정세영 회장은 그걸 자기는 운전수가 있으니까 못해. 나는 내가 하잖아.
자기가 행동을 하면서 해야지 설득력 있지, 행동 안 하면서 하는 건 절대로 설득력 없어. 그건 내 아주 신조예요. 그래서 그걸 모터리제이션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게 올라간 것 좋은데 내수가 비용이 점점 커지고 수출이 위축이 될 거야. 너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수출 산업화 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품질 개선시키기 위해서 공장을 새로 GT10이 되니까 보륨도 올려야 돼요. 공장의 품질도 올려야 되는데 기본 공장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품질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브로몽에서 실패한 적이 있다. 코티나 생산해 소나타 생산해가지고 브로몽에서 실패를 했다. 그래서 그 공장을 아산으로 옮겼잖아요. 이해되세요? 공장 옮기고 나서 자동화 여기보다도 돈을 배를 들여서 자동화 더 시키고 시스템 다 바꿨다고. 그리고 여기는 콘베어 타고 쫙 하면서 다 하지만 중간에 차 별도로 빼서 별도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까지 다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거기 별도로 했고, 상용차 울산 공장의 상용차 별도로 둬서는 생각이 사고가 달라야 되는데 승용차하고 상용차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상용차는 품질이 그렇게 승용차만큼 까다롭지 않다고. 그래서 전주로 옮겨. 연구소를 울산에 두니까 좋은 사람이 안 들어와. 제일 연구소에 중요한 게 머리예요. 사람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양으로 옮겨서 서울대학 지금 70%가 서울공대 출신이라고. 12,000명이 있는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이거밖에 없어요. 100만 평을 사놓고 그것도 연구소 여기 이제 내 경영 소리에 나오는데 허가를 사고 나서 10몇 년 만에 받았다고. 100만 평을 경기도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연구소를 이렇게 테스트 출액도 짓고 건물을 지어서 연구소 하겠다니까 부동산 투기한다고. 그래서 언제 했는가 국회의원들 다 불러서 직접 브리핑하고. 제가 이제 정부 출입 담당이라고, 저는 자제하면서 기획실 꼭 간다는 했으니까 그 브리핑 다 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 누구 때 승인했는가 하면 노태우 대통령이 마지막 오늘까지만 대통령, 내일은 김영삼 대통령이 넘어가는 그 전날 사인하고 끝났다. 근데 거기 페널티를 물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동차 공업 연구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500억 들여서 그거 만들어 줬잖아요. 100만 평 거기 원래 메리트니까 뭐 1,000원도 안 들었어요. 평당. 근데 이제 아산에 공장 짓고 전주에 공장 지을 때 울산 공장은 매립을 한 곳이지만 여기는 산을 까가지고 저 낮은 지역에 덮고 산을 깐 지역에 저 공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탄탄하잖아요. 거기서 소나무가 굉장히 많잖아. 우리 연구소 가면 전 세계에서 소나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거 다 그쪽 옮겼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소나무 지금 1200주 기르고 있다고 내가 동두천에. 그 내가 그때 다 배운 거라고. 그리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 94년에 미국에서 10만 마일 보증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그러면 현대 이전에 10만 마일 보증하는 회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이 보증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보증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사실은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예. 94년쯤 되니까 차가 잘 안 팔렸어요. 솔직히 내가 얘기할게요. 차가 잘 안 팔렸는데 이거를 잘 팔리게 하려면 남하고 달라야 돼요. 예. 달라야 된다는 얘기는 소비자한테 환영을 받아야 될 일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무슨 5만 마일, 6만 마일까지는 하지만은 10만 마일이 없잖아요. 10만 마일 하기 위해서 한 2년 전부터 연구소하고 공장하고 전체 모아놓고 10만 마일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10만 마일을 하면은 차가 막 무진장이 팔릴 것 같은데 이걸 해도 회사가 뒤탈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우선 판매 10만 마일 하더라도
회사가 손해는 없도록 사실은 만들어놨다고. 그러면 함수가 있다고. 뭔가 하면은 10년이면 10만 마일을 뛰려면은 한 10년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 팔아요. 나 소유자가 변경되면은 그 제도는 캔슬이야. 그렇잖아요. 예. 그거는 알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공장의 기술연구소나 이 생산하는 쪽엔 얘기 안 합니다. 난 문제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건 여기 잘 쓰세요. 그것도 너무 또 이상이 쓰면 또 이상하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연구소에서 나오는 스펙을 바꾸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0만 마일 듀라빌리티 테스트 해서 합격되면 되는 거를 20만 마일까지 뛰어서 합격이 돼야지 10만 마일 안심이 될 거 아니냐. 전부 더블로 올리자. 철판을 녹이 썰어 쓰면은 10만 마일까지 녹이 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20만 마일 뛰더라도 녹이 안 썰어야 될 거 아니야. 전부 테스트 방법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열 처리 방법도 좋게 하고 전부 새롭게 하자. 이래가지고서는 다 바꾸가면서 했어요. 그냥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장장 하고 있을 때 했어요. 제가 미국에 몇 번 공장장 하면서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GT 톤을 이루기 위해서 공장을 그렇게 옮기면서 울산은 공장 개조해가지고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쪽을 키우니까 양이 그냥 300만 대까지 나중에 되잖아요. 그러면서 해외에 어셈블리 공장 짓는 거를 이제 그 카나다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서 인도 공장 짓는 거 다 했죠. 카나다는 10만 대 공장 지었는데 여기는 30만 대로 지었잖아요. 이제 그거 짓고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에 어셈블리 공장 다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일란드 뭐 이런 데 다 있어요. 다 있고 이제 중국을 나가려고 90년대부터 90년 되기 전부터 제가 중국을 출입을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현대 간둘 때 북경에 승인이 돼가지고 제가 공장까지 다 짓고 제가 나왔는데 하여튼 중국 공장 짓는 거. 그 다음에 대수가 미국에 10만 마일 94년부터 시작을 하니까 대수가 확 증가되잖아요. 그 품질 달라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전체적으로 확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리고 정몽구 회장이 들어와서부터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동차가 어느 그룹 속에 있으니까 제약 요인이 많다. 그런데 정몽구 회장이 자동차만 중심으로 해서 맡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밑에 있는 업체가 전부 자동차 중심.